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양희옥 작가의 단편소설 어울리지 않는 멍에입니다. 이 작품은 양희옥 작가의 소설집인 어울리지 않는 멍에의 표제작으로 펴낸 곳은 교음사입니다. 작가님과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더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작품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어울리지 않는 멍에, 양희옥. 거리에는 각종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젖히더니 벌써 초여름 산들바람에 연녹색 나뭇잎들이 저마다 춤을 춘다. 여자와 남자가 만났던 때도 연녹색 잎이 피던 초여름이었다. 거울 앞에 선 여자는 자기 모습을 보고 허탈감에 빠져 끝없는 비애를 느꼈다. 머리에는 서리빨이 내렸고 얼굴은 윤기 없이 골진 피부는 여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고달픈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기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했듯이 본의 아니게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때문에 여자의 일생은 고달픈 여정의 길을 걸어야 했다. 선생님, 유달산 가서 배드민턴 좀 치다가 와서 공부하게요. 네? 그러자. 아무래도 니들이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야 머릿속에 공부가 들어가려나 보다. 여자에게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떼를 쓴 것을 보고 그들의 청을 들어주어야 할 것 같다. 애들은 여자의 승낙이 떨어지자 저마다 배드민턴채를 메고 앞장섰다. 편을 갈라 한참 열심히 공을 치고 있을 때 그곳 쉼터에 앉아서 여자가 아이들과 공치며 노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한 남자가 있었다. 잠시 후에 자기도 한번 쳐보겠다고 신청을 했다. 남자는 키가 훌쩍 큰 데다 어깨가 쫙 벌어져서 힘 꽤나 쓰게 생긴 한참 젊은 남자였다. 아이들과 공을 치다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여자를 상대로 치고 싶어 했다. 여자는 상대의 요구에 응해주었다. 두 사람은 제법 오랫동안 서로 패스를 하며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안간힘을 다했다. 결국 여자가 포기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잠깐 쉼터에서 땀을 식히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남자는 카메라를 메고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셔터 한번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고선 얼른 여자 곁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어버렸다. 사진을 빼서 보내드릴 테니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여자는 난생 처음으로 본의 아니게 모르는 남자와 같이 사진을 찍어버렸으니 두려웠다. 여자는 행여 자기 사진이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얼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남자는 전화번호를 재빨리 자기 수첩에다 적어두고는 서로 헤어졌다. 여자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저 아까 유달산에서 만났던 미스터 조라는 사람인데요. 집에 잘 들어가셨나 하고 전화해봤습니다. 상당히 모렴치한 사람 같아 여자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처음 본 여자와 사진을 찍어놓고 붙일 곳을 가르쳐달라니 참 어이가 없고 뻔뻔스럽다고 했는데 알려준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까지 하다니. 그럼 잘 들어왔지. 제가 어린애입니까? 거기가 아가씨 집이요? 친척 집이요? 그건 왜요? 아니, 그냥. 당시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백색 전화를 가질 정도지 보통 가정집에선 전화를 둘 수 없는 시대라 선뜻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니 상류급 인생인가 확인차 해본 것이다. 오빠 집이에요.
오빠가 무슨 사업가인가요?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이면 내려오세요. 오, 그래요? 가정이 매우 다복하신가 봐요. 아가씨는 직업이 뭐죠? 아까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땡땡 학교에 근무해요. 오, 그러시군요. 어쩐지. 난 철도국에 근무합니다. 언제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싫어요?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내일 퇴근 시간 맞춰서 제가 아가씨 근무지로 갈게요. 여보세요? 또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남자는 수화기를 놓아버렸다. 남자는 어제 자기만의 약속 시간에 어김없이 교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튼튼한 체격에 피부는 가무잡잡하니 마치 건강미가 넘치게 그을려 있었다. 그 앞에 선 여자는 매우 불쾌하면서도 주위 시선 때문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근처 다방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자기 이야기만 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 형편과 가족들 자랑이며 자기를 과시하는 과장된 허풍을 사정없이 늘어놓았다.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잘 안다. 자기 집이 많이 망했지만은 지금도 머슴을 두세 명씩 두고 산다. 아버지는 향교 유림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났다. 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내가 벌어서 그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다 등등 남자의 말대로라면 누가 봐도 대단히 유복한 집안이라고 인정할 만했다. 여자는 자기 집 형편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남자의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썩 들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남자에게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다. 사귄 지 4, 5개월이 되면서부터 남자가 먼저 결혼을 재촉했다. 철도국이란 곳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라 남자는 비번 날이면 어김없이 여자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도 터치 못하게 자기가 마치 여자의 호위병이라도 된 듯했다. 여자는 이제 막 활짝 핀 꽃처럼 탐스럽고 고운 때가 있는 23살, 결혼 정년기이거니와 남자 역시 30이 다 된 나이니 그도 결혼 정년기이다. 남자는 일방적으로 결혼을 재촉했다. 나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당장 사표 내고 내 근무지에서 살림 차립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가씨를 혼자 두고 새로운 근무지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일 당장 사표 내요. 누가 묻거든 결혼할 남자가 사표 내라 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부모님과 오빠들한테 타협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표를 낼 수 없잖아요. 내 직장도 쉽지 않은 직장인데.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지. 무슨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내 월급이 아가씨 월급 2배나 되니 월급 탄 대로 다 갖다 줄 터이니 당장 사표 내고 가정 살림하는 것이나 배워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자는 남자의 말에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말았다. 남자는 시골 간이역으로 근무지를 옮겨놓고 여자를 낚아채가지고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단칸방을 얻어 살림을 시작했다. 앞으로 자기 운명에 어떤 눈보라가 휘몰아칠 줄도 모른 채 여자는 그저 행복에 겨워 날마다 남자의 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의 동생이라고 그와 꼭 닮은 사람이 찾아왔다. 동생도 아주 미남으로 생겼다. 그는 여자에게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남자의 동생이 다녀간 후로 며칠 있다가 남자의 어머니란 사람이 두 사람이 사는 집을 찾아와서
여자를 쓰다듬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아야, 어디서 이런 이삔 처자를 구했냐? 어서 농사지어 올 가실에는 얘 지내야겠다. 너그 친정에다 말해서 어서 날 받아 대사 치자고 해라잉. 기왕에 살림까지 차렸은께 날짜 끄집어 봤자 별 좋은 일 없을 것인께 수염에 불 끄듯 빨리 결혼식 올리자고 말해라잉. 저 나이가 30이 다 되도록 여우들 못해서 애간장이 다 녹았는디 이렇게 좋은 처자가 생길라고 그랬는갑다잉. 당시에는 연애한 여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인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연애한 것을 흠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두 손 합장까지 하니 여자로선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며칠 전에 남자의 동생이 이들 사는 것을 보고 가서 자기 부모에게 형이 부잣집 처녀랑 살림을 차려서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더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긴 처장가 보려고 서둘러 왔다고 했다. 하룻밤을 자고 미래의 시어머니는 나 얼른 가서 어서 농사일 끝내고 혼인식 준비할 텐께 그리 알고 너그 친정에도 알려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해라잉.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식 올려 불어야지. 식도 안 올리고 살면 남의 입살에 오르내리면 멋이 좋다냐. 하며 치맛꼬리 흔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여자는 안심했다. 시갓집에서 행여 무슨 트집이나 잡고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싹 사라졌으나 친정의 승낙을 받을 일이 문제였다. 엄한 아버지와 기라성 같은 오빠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문제였다. 남자의 어머니가 다녀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난데없는 여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홍당무같이 붉고 입 버텅은 툭 튀어나온 데다 이빨은 썰애발같이 드문드문 나있고 얼굴형은 마른 목골, 몸에 걸친 옷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거기다 베개만한 보따리 하나를 든 그야말로 순 깡촌에서 세상 구경 한번 못해본 촌딱 중에 촌딱이었다. 그녀는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주인 양반 어디 갔소이? 누구신데 주인 양반 찾으시오? 찾을만 함께 찾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내가 역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오는 중이오. 이 여자 하는 꼴이 갈수록 심상찮다. 이번에는 무슨 빚쟁인가. 지난 6개월 동안 각 처에서 별의별 빚쟁이들이 월급날만 되면 줄을 섰었다. 그동안 자질구레한 빚들은 거의 다 갚아내었던 터라 이제 빚쟁이는 오지 않으리라 믿었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큰 빚쟁이란 말인가. 그러나 여자의 예측과는 달리 그녀는 여자에게 물었다. 당신이 조 땡땡이와 함께 사는 색시오? 그렇소만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그녀는 들어오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대뜸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랫목에 착 세리고 앉기까지 했다. 그리고 신접살림이라야 겨우 이불 한 채와 냄비 2개뿐 자취살림에 지나지 않은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영무원 부인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역 직원들이래야 시골 간이역인지라 불과 4, 5명. 그 중에 여자의 나이가 가장 어리고 아이도 하나 없고 하니 여자를 새댁이라고 귀여워해주곤 했던 사람들이다. 그녀가 이미 역 사무실에 나타나서 남자의 본처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그만 마을의 소문은 일시에 쫙 퍼졌다. 총각이라고 속이고 알토란 같은 처녀와 신접살림을 차려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역 직원 부인들이 행여 여자가 본처에게 못된 행패라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우르르 몰려왔던 것이다. 여자와 그녀는 참 어이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사자 조 땡땡이란 인간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영무원 부인들이 그녀에게 경고하듯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본처라 해도 이 아가씨한테 무슨 짓도 하면 안 돼요. 이 아가씨는 참말로 부잣집 딸에다가 학교 선생질까지 한 사람을 당신 남편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으니 이 아가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뭐라 하요?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놈이 오면 죽든가 살든가 결판을 내고 말겠소. 그녀는 혼자서 흥분하여 콧속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두 여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니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부인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결혼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소? 6년 되었는데 같이 산 날은 반년도 못 돼요. 애들은 몇 명이나 있소?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요. 웜에 그래놓고 아주 총각이라고 남의 귀한 딸을 속여서 이렇게 살림까지 차리다니 조씨 아저씨 그렇게 안 봤더니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왜 남편만 혼자 객지로 돌아다니게 해서 이런 사달이 나게 했소? 시부모가 자기들은 일하기 싫은 게 일 시켜 먹으려고 나를 남편 따라가게 해야 말이지요. 형제가는 몇이나 돼요? 8남매 중에 우리가 장남이요. 그럼 신우들도 있고 시아재도 있겠구만. 아, 글씨 우리 집은 시어른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라. 말만식한 딸들이 셋이나 있고 장정 시아재가 있고 시어른들도 아직 젊으니께 충분히 일할 수 있는디 나 혼자만 들일 집안일을 다 하게 하니 살 수가 있어야지요. 나는 그 집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지요. 세경 없는 종이라고요. 내가 시집살이 한 것을 책으로 쓰면 소설이 몇 권 될 것이요. 들에서 일하고 좀 늦게 들어오면 물이라도 길러놓고 밥이라도 해놓으면 어디가 덧나는가? 캄캄할 때까지 내 손 아니면 누가 물 한 동이 길러다 놓은 사람도 없이 말만식한 신우들하고 아직 50대 초반인 시어머니하고 손끝 하나 까딱 않고 있으면서 내가 들에서 늦게 오는가 하고 눈만 앵그라보고 구시렁거리면 머리끝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 집에 오자마자 천둥 만둥 물동이 들고 샘에 가서 물 길러다 밭에 들어가면 못하고 자빠졌다가 꼭 밤중 채비하게 하냐고 온 식구가 입사를 줘요. 그러니 언제 애기 들다 보고 젖 먹일 시간이 있다요. 내 입에 밥 떠넣을 시간도 없어라오. 막 밥 한 술 뜨려고 하면 숭늉 드려라, 반찬 더 가져와라 등의 잔심부름을 하다 보면 부뚜막에 앉아서 오다가 한 번 가다가 한 번 떠먹고 또 저녁상 나오면 그것 설거지하고 나면 밤중이 돼버려요. 겨우 씻고 방에 들어가면 눕기가 바쁘게 잠에 떨어져 버려요. 너무 피곤해서 아기가 울어도 모르고 자면 신우들이랑 시어머니랑 멍청해서 아기 젖줄지도 모르고 잠만 퍼잔다고 입살들을 주곤 해요. 그런 한량들이 자기들은 일하기 싫으니까 나 일 시켜 먹으려고 서방 따라가게 해야 말이지요. 그런 구덕에다 날 데려다 놓고 자기는 군대 가서 3년, 제대하고 신문기자 한답시고 한 1년 싸돌아다니다 겨우 철도국에 들어가서 이제 2년 되었는데 월급을 타면 무엇을 하는지 혼자 몸뚱이 굴러댕김서 가정에는 돈 한 푼을 안 보내주니 온 식구가 나보고만 야단을 했산단께요. 나는 그 집 구석에서 그토록 고된 종살이 하게 하고 자기는 새 처녀 얻어서 새 살림 차렸다는 것이 말이나 된 소리요. 나도 그 사람과 6개월 이상 살았어도 월급 봉투 받아보지 못하고 내가 뜨개질해서 그것으로 겨우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월급날만 되면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집에 한 푼도 안 갖다 줘도 좋으니 제발 우리 집에 빚쟁이만 찾아오지 않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많던 빚 거의 갚았는지 이달에는 빚쟁이가 찾아오지 않는다 했더니 아주머니가 왔네요. 참 대책 없는 사람이군요. 조씨 아저씨가 사람은 참 좋은디 너무 술을 좋아한 것 같아. 그 내림이 다 술을 좋아한 게 어쩔 수 없어라. 우리 시아버님도 말술이라고 소문이 났는디 자식은 더해요. 그나저나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일이지만 깝깝하네요. 이 아가씨 친정도 만만찮은 집안인데. 영무원 부인들이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남자는 술이 잔뜩 취해갔고 대문간에서부터 큰 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여보, 마누라, 나왔소. 서방님 왔다, 이거야. 잘 왔소. 몹시 기다리던 중이요. 방에 귀한 손님이 오셨소. 빨리 들어오시오. 남자는 방에 누가 있나 목을 길게 빼다가 그녀를 보자마자 도망가려 했다. 그때 여자는 넥타이를 콱 틀어 잡았다. 들어와서 해결해야지.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요. 남자는 여자에게 멱살을 잡혀 엉거주춤 방에 끌려 들어와서 코트를 벗어 벽에 걸고는 아랫목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말했다. 너 뭐하러 이 집에 왔냐? 내가 내 서방 찾아왔는디 잘못인가? 너 같은 것도 여편네라고 낯짝 좋게 찾아왔냐? 여편네 아니면 자식은 왜 낳고 너그 집에 종살이는 왜 시키는고? 그거야 네가 못나서 시집살이하고 멍청해서 자식 하나 기르지 못한 년이 여편네라고 할 자격 있냐? 멍청한 것 좋아하네. 밤낮으로 들로만 내보내고 언제 애기 들다보고 젖줄 시간도 안 주고 밥 먹을 시간을 안 주는디 나보고 어쩌란 말이고. 양심 있으면 말해봐. 등치가 말만 시간 딸을 방으로 한 방 앉혀놓고도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만 다 시키고 가정일, 농사일을 내 손으로 다 해야 온 식구들 입에 밥이 들어가고 옷을 입게 되는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 잘났다. 그래서 아기를 셋이나 낳아서 하나도 못 기르고 다 죽였냐? 아기 못 키운 것이 내 죄인가? 시엄씨가 아기는 자기가 기른다고 나보고 어서 일하러 가라고 들로만 쫓아낸 뒤 너그 엄에 이길 사람 있간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살아날 것인디 젖 먹일 시간을 안 주고 일터로만 쫓아낸 게 나는 젖이 불어서 젖몸살을 앓고 아기는 울다 지쳐서 배고파 죽고 우유라도 사다 먹여야 한단 말제 돈 든다고 우유도 안 사 먹이고 밥물 쬐끔 받아서 그것에 사카린을 타서 숟가락으로 입가에 적셔주니 그것 먹고 아기가 살 것이요? 이 답답한 인간아. 그러고도 너그는 잘났고 나는 멍청해서 아기 못 키웠단 말이 나오냐? 이 나쁜 것들아. 그녀와 남자가 아웅다웅 다투는 바람에 영무원 부인들과 여자는 밖으로 나와버렸다. 부인들은 여자를 모퉁이로 데리고 가서 코치를 했다. 저 여자 생긴 것이나 하는 것 본께 어떤 남자라도 정떨어지게 생겼네. 세댁한테 비하면 아주 박세게다.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디 조씨가 볼라고 하겄어. 세댁은 거기에 비하면 양귀비여. 세댁이 과부로 만난 것도 아니고 당당한 처녀로 만났으니까 저 여자도 세댁한테 함부로 못할 것이요. 그러니 남자한테 배웠으니 세댁이 물러나지 말고 꼭 버티고 있어.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총각이라고 해서 만났으니 잘못은 조씨한테 있지 세댁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 당분간 친정에 알리지 말고 있어 보라고. 알았지? 여자는 안악들이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혼이 빠진 듯 안절부절 못하고 공연히 화장실만 들락날락했다. 유부남이 어여시 본부인을 두고 객 지나가면 총각이라고 속여 처녀를 건드려 남의 신세 망치는 일들이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봤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두 사람이 싸우다 지쳤는지 방에서는 아무 소리 없었다. 여자는 일단 저녁을 지어서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내 힘으론 어쩔 도리가 없으니 친정에 알려서 오빠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네요. 나 조용히 친정으로 갈 테니 차비나 마련해 주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요. 아가씨는 배운 것도 많고 얼굴도 그만치 이쁜 사람이 어디간들 저 인간보다 못한 사람 만나겠소. 그러니께 조용히 물러난 것이 서로에게 좋을 듯해요. 일이 이 지경인데도 당신 어머니란 분은 무슨 배짱으로 나를 보고 등을 토닥이며 어서 농사지어 가을에 예 지내자고 우리 친정 부모에게도 알리라고 했답니까? 도대체 사람을 어디까지 가지고 놀 작정이었나요? 그리고 또 시동생이란 남자는 뭘 한 줄 아세요? 형수님, 우리 집은 부잣집이라 일이 많아서 우리 집에 시집 오시면 일을 많이 해야 해요. 라는 말까지 하던데 이게 다 날 속이기 위한 쇼였나요? 어메, 참말로 우리 시엄씨 입으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요? 하나만 미친 게 아니라 모두가 미쳤군. 자기도 딸이 5이나 있음시롱 만약 사위가 그랬다면 자기 딸 보고 뒤로 조용히 물러나라고 할 것인가? 여자는 그들과 입씨름하기 싫어서 잠자리를 폈다. 두 사람이 잘 수 있도록 이부자리를 펴주고는 자기는 한쪽에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고 혼자서 흐느껴 울었다. 부모 형제간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남자가 목포역에 있을 때 왜 그리 서둘러 자기에게 사표 내라고 졸랐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선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가지고 놀다 단물 빨면 차버리려고 했는가. 남자가 했던 짓이 한없이 괘씸했다. 깊은 한숨에 빠져 잠 못 드는 여자에게 남자는 이불 속으로 손을 깊숙이 찔러 여자의 손을 더듬었다. 그리고 꼭 쥐며 무슨 신호라도 보낸 듯 했다. 이런 지경에 있으면서 지난 여름에 남자의 어머니가 다녀가면서 어떤 계산으로 여자에게 가을 추수에서 결혼식 빨리 올리자고 호들갑을 떨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3번째 아이는 7개월째 되었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병원은 언감생심, 죽어라고 일만 부려댔다는 것이다. 9개월이 되었어도 배가 더 이상 불러오지 않고 산모에게 이상 증후가 생겨 친정에 가서 산파를 불렀는데 이미 뱃속에서 죽은 지 오래된 터라 썩어 문드러진 아이를 억지로 꺼내다가 죽을 곤욕을 치렀단다. 그런 소식을 시가에 전하고 남편에게 전했으나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일할 것이 많은데 친정에 가서 오래 자빠져 있다고 욕만 들여 보냈단다. 남자는 그녀가 아이를 3이나 낳았어도 하나도 못 키우고 다 죽게 한 것이 마치 여자의 잘못으로 여기고 아예 그녀의 꼴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그녀는 여름에 사산을 하고 친정에서 겨우 몸조리하고 있는데 시가에선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니 아직 몸조리를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질 시어머니와 악어떼 같은 신우들에게 당할 것이 두려워 아픈 몸을 이끌고 시가에 와서 한시도 쉴 틈 없이 들일과 집안일에 시달렸다는 넋두리를 영무원 부인들에게 늘어놓았다. 남자는 지난 설 쇠러 집에 가서 마누라와 합방한 후 1년이 다 되도록 집에를 가지 않았다. 그녀의 몸엔
배란기가 몇 번을 지났어도 남편이 오지 않으니 자기 발로 남편을 찾아와서 어이없는 꼴을 보게 된 것이다. 그녀는 모든 면이 자기와는 갭이 안 되는 새 여자를 버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남자는 그녀를 여자가 보지 않는 대로 데리고 가서 순간 사탕 발림으로 꼬드겼다. 내가 자네한테 미안한 짓을 했지만 난 결코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내 말 믿고 집으로 가서 있게. 그럼 저 아가씨는 조용히 달래서 보낼 테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가 자네를 시가에 두지 않고 데리고 나올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게. 만약 저 아가씨한테 함부로 했다간 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 명심해야 하네. 아가씨 친정이 보통이 넘은 집안이야. 정말 그럴 거지? 당신이 그렇게만 한다면 내 기다릴 거야. 걱정 마. 친정으로 가지 말고 꼭 시가로 가야 돼. 알았어. 그녀는 갑자기 헤헤거리며 입가에 한바구음을 웃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어제 가져온 베개만한 보따리를 챙겨 들고 나가면서 여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가씨는 젊고 이쁘고 배운 것도 많은 게 잘 생각해서 좋은 길 가시오잉. 나는 이제 그 집 아이를 셋이나 낳았고 그 집에서 죽도록 시집살이 한 것이 아까우니께. 그리고 내가 먼저 귀밑머리 마주 풀어 결혼식 했으니께 당연히 아가씨가 물러나야 하잖겠소. 나 가요잉. 맘 잘 묵으시오잉. 여자는 그딴 소리가 귀에 들릴 리 없는데 그녀 혼자서 자문자답을 하고 남자의 사탕 발림에 속아 바삐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나간 후 남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여자에게 달려왔다. 행여 여자가 짐을 싸들고 자기 친정으로 갈까 두려웠던 것이다. 여자가 친정에 가서 그런 사실을 털어놓는 날이면 남자는 공무원 생활을 접은과 동시에 혼인빙자 간음죄로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어떻게 얻은 철도 공무원 자리인데 여자 문제로 그 좋은 자리를 놓치기는 싫었다. 그리고 사실 자기 식구들끼리는 이미 그녀와 이혼하고 새 여자와 결혼하려고 은밀히 계획을 짜놓았는데 그녀의 육감에 시집 식구들이 자기를 대하는 눈치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시어머니한테는 친정에 잠깐 다녀온다 하고선 남편을 찾아와서 못 볼 꼴을 보고 만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넌 당신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 당신이 알기 전에 법적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미처 그럴 틈이 없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이제 어떡해요? 우리 친정에서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판인데 난 어쩌면 좋아요. 걱정 마. 난 처음부터 그 여자와 탐탁한 결혼 상대자가 아니었어. 무엇 때문에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해서 서로가 불행을 겪게 해요. 기혼자 주제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제 날 어떡할 거예요? 내 나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돌아가시기 전에 증손자 안아보고 싶다고 하시니 어머니랑 아버지랑 맘에도 없는 대로 장가를 보내버렸어. 맘에도 없는 사람과 어떻게 자식을 3명이나 낳게 했어요? 명절 때 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자야 하니까 하룻밤 새고 나면 그 뒤로 아이가 졌다는 소식 들리고 몇 달 있다 가보면 아이는 이미 죽었다 하고 해서 난 아이 꼴을 보지도 못했어. 마지막 아이도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얼굴 대하기도 싫었고 난 그때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했던 거야. 당신 모르게 빨리 호적 정리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했어.
아무리 마음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미 혼이 난 지 6년째인데 그녀가 순순히 물러나겠어요?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 소송까지 마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조용히 떠나버리면 서로가 좋을 것이니 내 앞길을 막지 말아요. 만약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난 유서를 써놓고 그날로 약 먹고 죽어버릴 거야. 그럼 나보고 당신 세컨드로 살란 말이에요? 조금만 참으라잖아. 곧 그년과 이혼 소송 마치고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할 테니까. 남자는 아까 그녀를 모퉁이로 데려가서 여자가 듣지 않게 조금만 참아주면 저 아가씨 달래서 보내고 너를 데려오겠다고 했던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간통한 사실을 알고 본처든 첩이든 6개월을 넘기면 소송해봤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친정으로 가지 말고 시갓집으로 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던 것인데 그녀는 시갓집으로 가지 않고 친정으로 가서 친정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전직 경찰관이라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남자의 속셈을 알고 당장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려고 서둘렀다. 그녀가 남자의 근무처와 사는 곳을 알았으니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자가 원래 있었던 목포로 데려다 놓고 자기는 직장도 병간해 놓고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는 자기 친정아버지와 함께 그들이 살던 집을 찾아가니 두 사람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두 부녀는 남자와 여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녀는 시가에 가서도 이제는 무서울 것 없이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시부모에게 포악을 했다. 당신 자식놈이 나를 두고 똑똑하고 이쁘고 잘 배운 부잣집 딸하고 세 살림 차렸습디다. 참 좋으시겄소. 도련님도 그런 거 아니지라. 여름에 도련님이 가서 그 여자하고 형이 세 살림 차린 것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모른 척 했소. 어머님도 가실 해놓고 어서 예 지내준다고 했소. 그럼 난 뭐여? 이 집구석에 세경 없는 머슴이었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다요. 이 사실을 식구들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단께. 네가 못나서 서방 뺏겨놓고 왜 나한테 분풀이냐? 내가 그러라고 시켰냐? 안 시켰으면 자식놈이 조강지 쳐두고 딴짓을 하면 어른들이 말려야지. 부잣집 딸이라니께 홀딱해서 날 같은 것은 본체 만체하고 친정에 가서 죽은 아기를 낳다 죽을 뻔했다 해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어서 와서 일 안 한다고 욕만 들여보내주었죠. 이 집에 장정 식구가 몇인디 내 손 아니면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애 낳다 죽을 뻔한 사람에게 와서 일 안 한다고 했소. 갓도 못한 것들이 가진 척하고 다 망해가는 집구석에 입들은 고급이고 손들은 한량짓을 하고 몸뚱이는 귀족 행세하고 며느리는 종이고 조선에서 명물난 신우들이 온갖 시집살이 다 시키고 시집가더니 즉은 시집살이 하기 싫어서 서방이 군에 가고 없을 때 애기 배 갖고 친정에 와서 내 방 빼서 차고 앉아 내 방에서 애기 낳고 나는 애가 나오려고 돌려도 방이 없어서 변소에서 애기 낳았소. 그랬어도 방을 안 비켜주니 노망한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싼 똥 중우를 빨아다 널고 나면 날 새불었소. 애기 낳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이나 자게 했으면 했다고 말하시오. 그런 모진 시집살이하고 산 나를 두고 서방은 객지 나가서 딴각시여더라. 가만히 듣자 하니 참 가관이로구나.
이 집에 어른도 없이 네가 어른이냐? 어디서 어른 앞에서 허리에 손을 떡 얹고 서서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건방을 다 떠는 거야. 네가 이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래요. 난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고기요. 이런 더러운 집구석에 살아봤자 무슨 여지가 있겠소. 그동안 내 이 집에 종살이한 것 머슴세경 값으로 쳐서 다 내놓으시오. 어디간들 이보다 못한 집구석이 있겠소? 며느리가 첫 아기를 낳고 몸져 누워 있는데 남의 집 모품 갚으러 가라고 등 떠민 사람이 어디 있다요? 그날도 문혼에서 일하다가 한속이 들어서 논 가운데서 쭉 뻗어 다 죽은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논둑으로 띠매고 나와 업어서 집으로 데려올 때 이 집 식구들은 따뜻한 방에서 고깃국 끓여서 밥 먹고 있습디다. 그때도 당신들은 나에게 이런 말 했지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 아무 말도 않고 가서 그런 꼴로 들어와 집안 망신시켰다고 얼마나 나를 갈구었소.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 집에선 나 혼자만 일해서 온 식구 먹여 살려야 하는가요? 어디 한번 잘난 사람들 말 좀 들어봅시다. 서방이 직장이 있으면 당연히 각시가 서방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일 시켜 먹을 욕심으로 서방도 못 따라가게 했은께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녀는 그동안 호랑이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억눌리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인 응어리를 있는 대로 토해냈다. 한마디나 하면 말만식한 새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합세하여 여기서 쥐받고 저기서 쥐받고 하여 온 식구들이 포악을 하니 입이 있지만 아예 벙어리처럼 살았던 하늘,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이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맞대응을 했다. 그런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그녀가 바보인 줄 알았다가 가슴에 쌓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려 했다. 고부간의 싸움 소리가 나자 이웃에서 고개를 담 너머로 쑥쑥 내밀고 굿을 보는 사람마다 시원하게 잘 퍼붓는다. 옳지라고 응원까지 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 집 식구들은 내놓을 것 없으면서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언행을 습관처럼 했고 자기 며느리를 짐승 부리듯 했던 것을 속으론 가소로웠지만 남의 일이라 혀를 댈 수 없었는데 며느리가 참았던 입이 터져 시어머니에게 반박하는 것을 보고 옳지 잘한다 라고 속으로 쌤통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속 시원히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퍼붓고는 자기는 이미 계획한 바 있으니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들고 다시 친정으로 쏜살같이 달렸다. 남자는 행여 여자가 친정 식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웠다. 여자의 친정에서 알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니 여자를 만나서 마음을 안심시키고 달래주어야 한다. 남자는 호남선 하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한편 그녀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어서 남편과 여자를 찾아야 한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열차를 타고 순천으로 목포로 쏘다녔다. 그녀는 체면불고하고 남편을 찾기 위해 이칸 저칸을 휘젓고 다녔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드디어 남자와 그녀가 딱 마주쳤다. 당신 어디 가고 있어? 나 그 아가씨 집에 간다. 그 아가씨 집이 어딘데? 광주다. 내가 가서 그년을 쥐 뜯어 놓든가 해야지. 이년이 감히 누구 서방을 뺏으려고 해. 좋은 말로는 안 되겠으니 내 손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릴란가. 만약 니년이 그 아가씨 몸에 손을 댔다간 너는 죽는 줄 알아? 너 같은 것이 감히 그 아가씨를 손대고 무사할 줄 아냐? 지까지 것이 뭔데? 그 아가씨가 나하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를 떠나버렸는데 네가 가서 뭐라고 할래? 그럼 당신은 뭐하러 그년 찾아가는디? 그거야, 내가 미안한 게 위로해 주려고 그러지. 위로 좋아하네. 나한테는 안 미안한가? 이제부턴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남자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 열차 안에서 옥신각신하는 동안 열차는 남광주역에 도착했다. 남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그녀를 따돌려야 한다. 남자는 화장실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앞칸으로 갔다. 그녀도 남자를 놓칠세라 어깨를 붙잡고 바짝 따라 붙었다. 열차가 홈에 들어서면서부터 슬슬 속력을 늦추기 시작했다. 그때 남자는 열차 가는 쪽으로 재빨리 뛰어내렸다. 그녀도 무턱대고 남자의 뒤를 따라 뛰어내렸다. 그녀는 치마를 입었고 방향도 감지하지 않은 채 뛰어내리다가 기관차 바람에 빨려들어 넘어져서 꾸물럭거리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두고 남자는 재빨리 도망을 쳐서 남광주역 손님이 다 내리고 열차가 막 출발 신호를 알리고 슬슬 움직일 때 제일 뒷칸에 재빠르게 몸을 실었다. 남자는 거꾸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녀를 남겨둔 채 잘 가라 하고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부릴 때 열차는 점점 속력을 냈으니 그녀는 닭 쫓던 개꼴이 되고 말았다. 남자는 그날 오후에 여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낮에 그녀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같은 여자로서 버림받은 그녀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남자를 다시 설득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매정하게 정을 떼어야겠어요? 그래도 당신 아이를 셋이나 낳은 사람이고 6년간이나 당신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산 사람인데 당신 인간도 아니다. 그녀는 공연히 나만 미워할 것 아니요. 나 때문에 자기 신세가 그렇다고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행여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다치든가 말든가 그 차를 놓치면 오늘 여기 올 수 없는데 다시 내려서 살필 정신이 어딨어? 여편네라고 쌍판떼기도 보기 싫은데. 그렇게 정이 없으면 뭐하러 결혼했어요? 군에 갔다 와서 천천히 하겠다고 버팅기지 않고. 그러게 말이여. 하여간 우리 엄니 때문에 내 신세는 망쳤어. 키도 작고 몸뚱이는 나무 둥치같이 생긴 데다 얼굴은 박색인 데다 그 얼굴에 손바닥만한 흉까지 있잖아. 그래서 절대 안 한다고 하니깐 우리 엄니 성질도 보통이 아니고 신우들이 억시니 큰며느리는 좀 멍청한 것을 얻어야 집안이 편하겠다는 계산을 앞세운 거야. 며느리 들이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울 엄니가 지천만이나 들었지. 눈 가지고 선볼 때 멋을 봤냐고 말이야. 죽어도 그녀와 안 살려고 나만 객지로 돌아다니다가 당신을 만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멍해가 아니야. 나에게 맞지도 않은 남의 멍해를 사랑이라는 가머니설로 나에게 억지로 씌우려 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야? 그 멍해는 그녀의 것이라고. 제발 조강지쳐 버리지 말라고요. 조강지처가 다 뭐야? 애정 없는 부부 생활은 죽음만 못하다고. 잘 들으셨나요? 지금 들으신 작품은 양희옥 작가님의 단편소설 어울리지 않는 멍해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